그 대퇴골에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LCP 디지라고 있고, 그 다음에 SCF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LCP 디지는 뭐예요? 10세 이전에 남아에게 잘생기고, 그 다음 고관절에 원인 모르는 무혈식 대사가 생기는 것은 LCP 디지라고 그러고요. 어른들한테 AVA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SCFA는 슬레이트 카피티스 페모리스 에피피스라고 그래서 대퇴골두의 골단이 분리되어서 미끄러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10세 이후에도 많이 생기고 남자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는 우리 스포츠포네틱에 종하고, 그 다음에 마로시킨 제품하고, 그 다음에 칼슘과 비타민D를 왜 꼭 먹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봅시다. 45세의 과체중 남성이 밤중부터 엄지발가락이 심한데, 자, 이러면 대충 우리 병원에 자주 오는 환자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고혈압과 고지혈증, 좀 비만이 많습니다. 술 좋아하고 비만이고, 그래서 비만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전날 저녁 친구가 맥주를 내니까, 특히나 맥주가 더, 유발합니다. 그래도 다른 술 내시니까 맥주만 피하면 좋겠지? 아닙니다. 몸에는 다 나쁜데, 이 병에는 다 나쁜데, 증상이 나타나지 안 나타나는 문제예요. 엄지발가락 통증은 10에서 15를 주말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케일이 있습니다. 페인 스케일. 통증 스케일이 있는데 0부터 10까지 있어요. 0. 그러니까 그림이 있습니다. 조금 아프다. 못 견디기 아프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 못 견디겠다. 정말 못 견디겠다 하면 10에서 10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에서 0도 있고 10에서 1도 있고, 그래서 이제 통증 스케일이 아니고, 저는 아주 주관적이어서 저는 다 스케일 그런 거 쓰지는 않습니다. 주관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그저 이제 통증 없이 심했는데 지금 좀 좋아졌다. 이런 정도로 저는 디스크라이브를 하지만, 또 어떤 회사들은 이런 걸 또 쓰기를 좋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10에서 11로 심하였고, 아스타밀로펜, 우리는 아스타밀로펜 쪽 타이콜, 타이레놀, NCD약, 아스타밀로펜 경감되지 않았으나 일부 브루펜은 약간의 경감되죠. 브루펜이겠죠. 브루펜 치료 끊는데니까 많이 먹는 브루펜 NSAID죠. 자, 그는 바로 체중 지지를 하지 못하고 발가락에 종이만 되는 압력으로 통증을 가졌다. 자, 이 질병의 진단을 모르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모르시는 분. 자, 이 질병의 질병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신 있는. 아무도 없나? 통풍이죠, 통풍.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통풍. 퓨린이라는 물질이 핵산물질이에요, 핵산물질인데, 우리 핵산물질 중에 퓨린, 또 우리 개인에게 보면 퓨린, 아데노신, 티민, 구아닌, 시토신, DNA에 연결하는 염기배열이잖아요. 티민, 퓨린, 구아닌, 아데닌, 이런 거, 4개가 있죠. 4개가 이렇게. 티민하고, 그런 것들 중에 한 핵산물질이에요. 퓨린. 그러니까 퓨린인데, 퓨린이 대사를 하면은 요산이 되는데요. 이 요산이 이 유리케이즈라는 효소로에서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퓨린을 먹으면 분해돼서 소변을 나와야 되는데 요산에서 분해가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산 수치가 막 증가되는 거예요. 일정 수준이 있죠. 왜? 분해돼 있고 또 분해 안 되고 나면 또 계속 분해돼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분해가 안 되고 계속 쌓이니까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이것이 우리가 설탕을 물에 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타다가 나면 설탕도 찐득찐득해지고, 이거는 몇 가지만. 설탕을 찐득찐득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찐득찐득이 밑에 결절로, 그물로 남아있죠. 그럼 그게 같이 이제 우리 몸속에 설탕물이 들어있는다 칩시다. 그럼 그게 어디로 갈까요? 각 조직으로 갑니다. 혈액을 따라서 그 조직에 그게 설탕이 쌓인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이 요산도 7.0 이상이 되면은 그게 피에서 다 녹지 못하고 이제 요산 결절 상태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콩팥이나 관절이나 연부조직이나 어디든지 다 쌓입니다.
어디든지 우리 몸이 피해가는 어디든지 다 쌓이는 거예요. 쌓일 수 있는 곳은 다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쌓임으로써 그 조직을 망가뜨리고 또 그 쌓임으로써 염증을 유발하고 그래서 통증을 하는데 문제는 그냥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콩팥이 제일 잘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콩팥 부전증이 생겨서 나중에는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7.0 이상을 올리면 안 되고 실제로는 우리가 통풍 환자는 6.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통풍 환자는 정상은 7.0이지만 6.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6.0 이하로 공복시 혈중 농도를 측정했을 때 6.0 이하가 유지되어야지만이 혹시 식사를 했더라도 7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죠. 7 되면은 공복시 혈중 농도, 유리게시드 혈중 농도 7 이하다. 약을 먹어도 7 이하인데 그럼 밥 먹겠다. 그럼 7 넘어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6.0 이하로 떨어뜨려서 유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기 양상은 갑작스럽게 아프다. 뭐 이제 아픈 줄 몰라도 처음 안생처럼 이래 아픈 거 처음 나겠다. 그래서 발 퉁퉁 붓고 아니면 귀, 손, 무릎이라도 퉁퉁 부어서 무릎도 요 최근에 통풍 모르고 몇십 년을 사신 분들이 무릎이 퉁퉁 부어서 한데 알고 같으면 가우증이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도 다 갑작스럽게 돼요. 통풍성 결절, 토파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절은 주로 왜 사진이 안 되지? 사진이 왜 안 됐어? 우리 병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관절만 나오네요. 그래서 관절은 발목, 무릎, 손 이런 데 주로 생기고 혈중 요산이 7.0 이상이 되면 일단 통풍을 의심합니다. 7.0 됐다 무조건 통풍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7.0 이상 되면 일단 통풍을 의심하고 그에 맞춰서 또 정상도 또 생겨야 되죠. 소프스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통증 이런 것들이 생길 때 7.0 이상이면 우리 통풍. 그런데 또 발의 통증을 항상 통풍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발의 통증인 거는 내 경험으로 봐서는 통풍도 있지만 셀룰라이티스, 연조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셀룰라이티스만 항상 떼어줘야 돼요. 셀룰라이티스는 뭐냐면 인펙션 오브 소프트 티슈입니다. 소프트 티슈에 인펙션이 생긴 거거든요. 이거는 항생제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우트 때는 잘 듣는 게 있는 덱산이에요, 덱산.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는 인펙션에는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발 통증하실 때 가우트인 줄 알고 스테로이드를 줘버리면 이게 셀룰라이티스일 때는 더 나빠지겠죠. 안티를 빨리 안 써서 또 더 나빠지겠죠. 자, 그래서 가우트 환자는 항상 셀룰라이티스를 룰아웃 해야 됩니다. 룰아웃. 이 환자 정말 근데 룰아웃은 힘들어요. 조인트, 밑조인트에 만약에 물이 꽉 찼을 때도 아스피레이션 해보면 완전히 퍼스가 조그맣게 나옵니다. 퍼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우트인 줄 알면서도 퍼스를 절대로 룰아웃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조인트 아날리시스 보내고 컬처 보내고 그게 확인되어서 지금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분 중 한 분이 어큐트 페인 때문에 CT요양병원에서 하얀 주사 맞고 그 다음 아파서 왔는데 퉁퉁 부었는데 물을 뽑아보니까 아주 프로라는 조인트 플루이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도 백발백중에는 septic이 인펙션이 라고 생각했죠. 무릎 인펙션이 됐다. 왜? 아주 심한 무릎 환자인데 하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야는 칼그렌 노런스 스케일의 KL 그레이드라고 하는데 줄여서 KL 그레이드에 무릎에 KL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KL 그레이드가 0에서부터 4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야는 1에서부터 3까지만 주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까지는 줘야 되는데 4를 주거든요. 대개 우리가 로까지 4도 줘요. 4도 주면서 이제 차도 올리기는 3으로 해갖고 올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내가
하이알 준 사람들 대개 보면 인펙션 내가 온 사람들은 3대 하이알 줘서 인펙션이 되더라고. 나는 웬만해서는 안 주는데, 이제 사면이나 택이나 다 주죠. 요 최근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이 환자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있는 환자도, 4년대 하이알을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어깨도 페인인 거예요. 그래서 퉁퉁 붓고, 아스피레이션을 보니까 물이 노랗게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전에 가우트 히스토리 없이 이 사람이 관절염이란 말이죠. 관절염인데 하이알을 전부 다음날 퉁퉁 부었으니까 이 세팅리가 제일 의심이 되는 거죠. 아스피레이션하고, 아스피레이션인 것을 컬처 보내고, 안티를 스타트하고. 왜? 인펙션 때는 컬처 보내기 전에 안티부터 스타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티를 주는 순간, 컬처에서 무조건 네가티브 나옵니다. 노브로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스피레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검체를 스페시멘을 우선 확보한 다음에, 안티를 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아스피레이션 하고 안티를 주고 입원을 시키고 또 세팅이니까 안에 이리게이션 해야 되죠. 또 더 이리게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또 아스피레이션 하면 돼서 또 한 번 더 보내고 그러고 안에 이리게이션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가우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가우트다. 가우트 때문에 어큐트 페인이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조인트가 어큐트하게 페인이 있고 조인트 플루이드로 가지고서 TDX 감면이 진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큐트 페인이 있는데 세팅리하고 가우트 아스라이티스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두 개 똑같아요. 랩도 똑같습니다. WBC 전가돼 있고 ESR 전가돼 있고 CRP 전가돼 있고 다 전가돼 있어요. 그럼 인펙션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안티를 쓸 때냐 객산을 쓸 때냐 고민되죠. 여러분들도 병동에서 만약에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환자가 따지면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환자분은 이런 병도 있고 이런 병인데 이 약을 쓰면 요 약이 안 되고 요게 안 맞아서 지금 확실한 검사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라고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우트인데 안티를 쓰면 스테로이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우트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 스테로이드를 못 쓰는데 안티만 쓰고 엔세이드를 쓰면 통증이 안 쓰거든. 앞으로 계속 완전 난리 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세팅리가 아니라는 거 안 때까지는 스테로이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그럼 계속 참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찜질하고. 또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실에서. 설명 못하면 불친절한 사람들이에요. 알아야지 설명하고, 알아야지 친절해야 돼요. 설명해야 친절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가우트와 셀룰라이티스 혹은 인펙션은 아주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이 반드시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발에 생길 때는 셀룰라이티스, 무릎에 생길 때는 세팅리. 세팅리라는 말은 뭐냐면 무릎 관절에 인펙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세틱하는 말이 뭔가 세균 감염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세틱. 세틱이 뭡니까? 세균 감염 없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세틱. 뭐 할 때 아세틱하게 해라. 아세틱하게 해라. 이 말이죠. 세균 감염 안 생기게 하라. 세틱이라는 말은 세균 감염이 있는 감염된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통풍도 발이 통증이 있다고 항상 통풍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사진이 만져있는 사진하고 포토가 있는데 분명히 내가 볼 때도 있었는데 이상하네. 이거 다시 이거 하려면 처음부터 제가 띄웠을 때부터 사진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사진을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치료. 치료는 여러분 다 알죠? 자, 식사는 퓨린이 적게 함유한 식품입니다. 우리 병원에 총이 있습니다. 퓨린이 적게 함유한 식품 100g 중에 50mg 이하, 50에서 100, 150에서 500, 500 이상, 이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쭉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등푸른 생선 먹지 마라, 이러면은, 식사용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질병이기 때문에, 그 종이를 주고 외워야 돼요. 환자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먹었어요. 이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조금만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은 항상 외우도록, 그냥 주소 읽어보세요 하면
모릅니다. 그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거는 요거는 먹지 마시고요. 요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요거는 조금만, 아주 저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어쩌다 한 번씩은 좀 먹어도 되고, 요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되는 음식, 이렇게 한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할 때 하나씩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주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이건 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밖에서 다른 사람들 우리고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왜 선생님? 선생님은요,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이 학교 시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1학년, 올해도 1학년, 내년에도 1학년, 가르쳐주면 또 반복하고. 계속 가르쳐줘요. 말귀가 못하는 분한테 또 가르치는 과들 때 이야기를 잘한다, 치자고, 잘 골라가지고, 또 1학년 아무것도 또 되고 또 가르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왔잖아. 자, 또 내일 보면 또 다른데, 우리는 앵무새처럼 똑같이 가르쳐야 돼요. 계속. 그게 귀찮으면 선생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같은 소리 하고, 또 같은 소리 하고,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야지 선생님 소리를 듣습니다. 음주. 알코올은 노사배설을 억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노산 수치를 올리기. 급성으로. 왜? 특히나 술을 먹을 때 먹는 안주들이 되게 보면은, 우리가 김치하고 술 안 먹잖아요. 아직 알코올 중독자 말고는. 되게 보면은, 이거 항상 고개 숙입니다. 하고만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알코올은 노사배설을 억제하기 때문에 안주와 같이 먹게 되고 결국은 노산 수치를 올립니다. 절대로 조금만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콜키친, 콜친이라고 하죠. 콜키친은 제품명이고요. 우리가 쓰는 콜친이라고 나오죠. 콜친, 엔세이드, 급성기 때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급성기 때 사용하고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콜키친을 먹으면 설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설사 나오면은 원래 2TTID로 주는데 정상적인 경우냐면 2TTID로 들어가는데 설사가 나오면 줄이거나 스톱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아까 얘한테 덱산을 주사를 주면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2~3일만 주면요. 다음 알로피리놀 노산 생성 억제시키는 알로피리놀을 주죠. 우리가 자이로닉이라 돼 있고 한국 유나이티드 알로피리놀 이런 식으로 요즘 새로운 페브릭 제품명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페브릭이 40ml짜리하고 80ml짜리인데 우리는 80ml짜리 나오고 있어요. 우리 면에서 원내에서는 안 쓰고 원외에서 페브릭이라는 상품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40ml짜리가 있고 80ml짜리가 있는데 우리는 80ml짜리를 쓰고요. 이거는 알로피리놀로 치료가 되지 않는 심한 안 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1차 선택약물이 아니고 2차 선택약물인데 알로피리놀 TID로 계속 추가하고도 원래 우리가 보통 노산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치료하고 2주 뒤에 검사합니다. 2주 뒤에 검사를 보고 약을 바꾸거나 할 때도 2주 뒤에 검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2주 뒤에 오면 귀찮으니까 한 달 뒤에 오시되 약 끊어지기 전에 미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주 뒤에 아니라도 3주쯤 뒤에 오든지 한 달 가까이 뒤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알로피리놀을 주고 TID로 줘도 노산 수치가 6.5 미만은 안 떨어진다. 이러면 페브릭을 투여하죠. 페브릭 80ml니까 페브릭 80ml 투여하고 2주 뒤에 다시 약을 한 달 동안 해주라고요. 저는 약을 아예 한 달 동안 2주 뒤에 오라고 합니다. 그럼 2주 뒤에 왔죠.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5일이라도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먹고 있는 약을 반알씩만 드세요. 40ml를. 그래서 만약에 조절이 잘 되고 또 이전에 식이요법을 안 했는데 술도 끊고 식이요법을 하게 되는데 또 페브릭으로 조절이 잘 된다. 그럼 자이로닉이랑 바꿔보는 거죠. 왜? 약을 감추기가 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식이요법이나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고지혈증 있으면 자꾸 이렇게 유리계시도 올라가는 얘기가 있으니까 운동하고 체중 줄이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하고 술 끊고 이렇게 하면 몸이 맛있게 말하면 날씬해지고 통풍선 체형이 아닌 정상 체형으로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요산을 약을 먹는 거 줄이고 안 먹어도 되니까 결국 목표는 약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80ml 주고 보름 뒤에 검사해보고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은 보름 남았죠? 보름 남은 약을
반신고라는 거예요. 그럼 한 달 지나죠? 그럼 다음에 올 때 다시 검사해 봅시다. 그래, 검사했다, 좋아졌다, 그러면은 자이로닉을 한번 다시 알로페린으로 바꿔볼까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이전에는 술 먹었는데 요거 할 때 술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데 이걸로 좋아졌다면 이걸로 다시 바꿔봐야 또 올라가겠죠. 근데 그걸 신중하게 해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식생활 습관이나 술 먹는 횟수가 줄고 좋아졌다 싶으면 자이로닉으로 바꾸고, 자이로닉 바꾸고 나서 또 TID에서 하루 2번 BID로 바꾸고 좋아지면 또 QD로 바꾸고 좋아지면 에브리 아들이 이틀에 한 번씩 주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틀에 한 번씩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생활 습관 잘 좋게 만들어 나가고 있죠. 운동해서 체육도 줄이고 지방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 수치가 차츰차츰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경우에는 팔로를 가능하면 자주 합니다. 왜? 멀리 해버리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 합니다. 자주 오게 해야지 기억을 하거든요. 아, 내가 맞다. 가서 검사하는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자주 팔로를 하게 합니다. 실제 외래라고 했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듣고, 혹시라도 다른 과장님들도 내가 하는 스타일을 좀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면 레코멘스를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통통 팔로우 하는 거.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환자들이 환자 수능도가 중요하거든요. 잘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3개월씩 쭉 뿌리면 안 따라옵니다. 나중에 약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안 먹고 나중에 막 한 1년 뒤에 옵니다. 절대 그래서 안 돼요. 보름 되오세요? 한 달 되오세요?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스테이블해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뭐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는 3개월 전에 약을 안 주거든요. 왜? 3개월 전에 약 주면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3개월 전에 약을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90일치만 주죠. 아주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약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페브릭이라는 약도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과는 관절염이나 심부전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풍은 우리가 보통 관절염 중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즘 관절염 제 세 번째로 많은 관절염이 통풍성 관절염이에요. 특히나 포항에는 과메기가 유명해서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바닷가 쪽에 사는 사람들이 회를 많이 먹기 때문에 특히나 또 통풍이 많이 돼요. 그래서 통풍은 발굴하면 구근무진합니다. 그리고 치료도 아주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한테 우리 병원이 지속적으로 오게 해주는 정말 그런 질환이고, 또 사실은 다른 데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가면요 아플 때 주사주고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될 텐데, 통풍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급성으로 왔죠. 급성으로 왔는데 자이로닉을 안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급성으로 왔을 때 자이로닉을 안 먹고 있으면 급성으로 왔을 때 이걸 주면서 자이로닉을 주면 안 돼요. 여기가 급성이 다 나타나야지 자이로닉을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급성으로 왔는데 이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이 약을 그대로 먹고 이 약을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급성으로 왔을 때는 이전에 하던 그대로 하면서 요걸 투여해야 돼요. 약을 안 먹었다면 안 먹었죠 이거 주고. 그럼 요거 해갖고 급성으로 아픈 게 다 나아서 이 약을 안 줄 때, 그 다음 안 아프고 안 할 때 내 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자기가 평생 처음 이제 내가 모르고 왔단 말이죠. 모르고 왔건 아니면 통풍이 1년 전에 통풍이 먹다가 끊었어. 1년 동안에. 그런데 갑자기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왔을 때 뭘 줘야 된다, 자이로를 주면 안 된다. 폴킨만 주고 백산 준다. 그러고 폴킨하고 백산 줘서 아픈 게 없어졌다. 급성 통풍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이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이로를 꾸준하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자이로를 계속 먹으면서 폴킨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렇게 하면요, 급성 통풍은 언제 생기냐면 몸속에 요산지가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갑자기 올라갈 때, 갑자기 때릴 때도 생긴다고 그러죠. 왜? 자료를 주니까. 자료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급성 통풍성 발작은 요산이 급성으로 바뀔 때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도 절대로 자료를 당장 주지 마라. 요산치를 급속도로 떨어뜨리지 마라. 이게 요산치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요거만 줘라. 요거만 주고 통증이 없으면 요걸 써라. 이래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의사가 알아야 될 문제지만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책이 없거든. 정형외과 의사가 보는 책이 없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안 보는 책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의사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정형외과 의사가 보는 책을 안 보는 책을 보고 내가 알게 된 거지만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일반 정형외과 의사도 몰라요. 녹화에서 치료를 이상하게 온다고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형외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통풍 진단 내놓고도 콜피디고 나오면 약 안 줘요. 식이요법도 안 해줘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이요법도 의미 없다. 약만 쓰자. 왜? 식이요법으로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평생 약 먹느냐 아니면 식이요법으로 나는 자기가 음식 조절해서 살고 약 안 먹느냐 하면 나는 식이요법을 하고 음식 조절해서 약 안 먹고 살도록 권하겠어요. 내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진짜 도저히 뭐 이거는 안 먹기 내 죽고 싶다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식이요법으로 식이요법 효과가 미미하다고 되겠지만 실제로 내가 보면 그렇지는 않은 거죠. 아까도 했지만 이틀에 한 번씩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식이요법으로 통해서. 근데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약을 먹으면 되는데 음식을 많이 먹어서 결국은 나중에 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합병증을 괜히 안고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여튼 치료를 그렇게 했습니다.